에드가 앨런 포를 시작으로 아서 코난 도일 또 아가사 크리스티 등이 활약했던 시기를 미스테리의 황금시대라고 부릅니다. 이 황금시대의 마지막 작가라고 불리는 크리스티아나 브랜드라는 작가가 있는데요. 이분의 작품들 중에는 코크릴 경위 시리즈가 또 단편으로서 많은 사랑을 받았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바로 그 코크릴 경위 시리즈 중 한 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전 고전 추리물들의 많은 향수와 그리움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내가 찾던 추리소설 바로 이거였어 하실 그런 작품입니다. 네, 함께 들어보시죠. 작품집의 제목은요. 초대받지 않은 손님들을 위한 뷔페, 조금 긴 제목을 가졌고요. 그중에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피를 나눈 형제입니다. 크리스티아나 브랜드 추리 소설 피를 나눈 형제. 사이가 좋다고 들었습니다. 친형제란 다윗과 요나단 같은 거겠지요? 그가 물었다. 빈정거린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 프레드와 나는 실제로 리디아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 우리는 같은 마을에 살았다. 버즈웰이라는 마을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켄트주에 있는 버즈웰이다. 설령 우리 두 사람을 쉽게 구분하진 못하더라도 버즈웰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모두 우리의 존재를 안다. 그들은 튼튼한 다리, 넓은 어깨, 아이처럼 곱슬곱슬한 붉은 머리카락까지 우리 두 사람이 완전히 닮았다는 게 얼마나 신기한 일인지,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잘 이해하며 특별한 유대감을 갖고 있다는 게 얼마나 굉장한 일인지를 말하곤 했다. 사람들은 가끔 일란성 쌍둥이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곤 한다. 리디아도 외모만으로는 우리 두 사람을 구분하지 못했다. 그게 내 잘못이었을까? 그건 차치하더라도 그녀는 원래 프레드의 여자였다. 그녀의 남편을 제외할 수 있도록 기준을 너그러이 잡는다면 말이다. 그녀의 남편은 키가 196cm였는데 마을 사람들이 그를 블랙 윌이라고 부르는 건 단순히 직업이 대장장이이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대장장이는 블랙스미스, 그래서 블랙윌이라고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데이트 상대를 나로 바꾼 건 그녀였다. 내가 그녀에게 환멸을 느꼈다고 밝히기에는 너무 이르지만 애초에 그녀가 나랑 바람을 피우기 시작한 건 날 프레드로 착각했기 때문이었다. 이제 그녀가 너보다 나를 더 좋아한다고 해도 어쩔 수 없어. 내가 프레드에게 말했다. 이렇게 내 뒤통수를 친 걸 후회하게 될 거다, 이 배신자 녀석아. 프레드는 원래 성질이 더러웠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난 그 일을 후회했다. 프레드와 나는 차를 같이 쓰고 있었는데 소유주가 4번이나 바뀐 이력이 있는 데다 아주 오래되고 심하게 낡은 가족용 모델이었지만 잘 굴러가기는 했다. 어느 날 저녁 여느 때처럼 시무룩하니 축 처진 프레드가 목사관 숲 옆을 흐르는 강으로 내려가 허가 없이 물고기를 잡는 동안 나는 리디아를 차에 태우고 기분 좋게 드라이브에 나섰다. 하지만 즐거움은 오래가지 못했다. 나는 주행 도중에 리디아를 끌어안고 키스를 하느라 운전에 집중하지 못했고 출발한 지 20분도 지나지 않아 도로에 아이가 있는 걸 보지 못하고 그만 차로 치고 말았다. 아이는 작은 블랙베리 통을 들고
풀밭 가장자리를 따라 뛰고 있었다. 막 어둠이 내려앉았을 무렵이라 아이는 약간 겁이 났는지 집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었던 듯 했다. 어둠이 그 애를 낚아챈 거나 다름없긴 했다. 불쌍한 녀석. 난 밖으로 뛰어나가 쓰러진 아이의 몸을 뒤집어 보았다. 그리고는 재빨리 원래대로 눕혔다. 아이가 죽었어. 가능한 한 빨리 여기서 벗어나야 해. 리디아는 여자들이 노상 그러듯 호들갑을 떨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는가? 아직 아이가 살아있다 하더라도 이내 죽을 것이다. 거기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쓰러진 아이가 통통하고 작은 손으로 쥐고 있는 통에서 쏟아진 블랙베리가 주위에 흩어져 있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뭔가 할 수 있었다면 얼마든지 거기 머물렀을 것이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게다가 내가 자초한 곤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는데 스스로 문제를 불러일으켜서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그래서 나는 그곳에서 벗어났다. 도로는 단단하고 건조했다. 혹시 바퀴 자국이 남았더라도 뒤에 지나갈 다른 차들이 내 바퀴 자국을 지워줄 것이다. 내가 아이 옆에서 몸을 숙일 때 건조한 흙바닥에 남긴 반쪽짜리 발자국을 누군가 찾아낼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 신발은 흔한 브랜드에서 구입한 싸구려인데다 새 거라서 특별한 단서가 되진 않을 거다. 신발 사이즈가 약간 크긴 하지만 그것도 유별날 건 없다. 내가 그 길에 서 있었다는 걸 아무도 모를 것이다. 리디아는 우리 둘의 관계를 철저히 비밀로 하고 있었다. 남편인 블랙 윌 때문이었다. 현재 윌은 서리를 하던 중에 나타난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을 살고 있었다. 사실 우리는 모두 거의 매일 밤마다 서리를 했지만 어쨌든 그는 머지않아 감옥에서 나올 것이다. 사고에 대해 얘기하자 프레드는 내 알리바이를 입증해 주기로 약속했다. 난 그의 팔을 붙잡고 매달렸다. 이제 와서 리디아가 비겁하게 날 배신해 협박하고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그랬다. 같이 숲속에 있었다고 말해줄게. 프레드는 정말로 약속한 대로 해줬다. 경찰들이 집집마다 찾아가 의례적인 탐문 조사를 했지만 리디아도 사실을 말하진 않았다. 사실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경찰이 날 특별히 의심할 이유가 없었다. 아무도 나를 의심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거다. 어떤 외지인이 텅 빈 국도에서 과속을 하다 일으킨 사고 정도로 여길 것이다. 프레드는 마지못해 내 알리바이를 입증해 주는 척했다. 그날 밤 서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있었던 장소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 않은 것처럼 행동한 거다. 그의 제대로 된 연기는 경찰의 관심을 반쯤 다른 곳으로 돌렸다. 프레드는 정말 친절했다. 리디아와 내 관계를 생각해보면 더 그랬다. 형제간의 우애란 참 아름다운 것이지 않은가? 혹은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일까? 왜냐하면 아무런 목적 없이 한 행동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프레드는 내 혐의가 벗겨지자마자 물었다. 그 여자가 너한테도 말했어? 뭘 말해? 누가? 리디아 말이야? 그래, 리디아. 임신했대. 내가 재빨리 말했다. 난 아니야. 그 여자하고 사귄 지 2주밖에 안 됐으니까. 그 여자 남편도 아니야. 그자는 5달 전에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이거 남편이 애 아빠를 반쯤 죽여놓겠네. 난 생각에 잠긴 채 말한 다음 프레드를 빤히 쳐다보았다. 이미 말했다시피 프레드와 나도 몸이 허약한 편은 아니었지만
블랙윌은 거인에 가까웠다. 그자는 10월 말이면 출소할 거야. 프레드가 말했다. 두 사람한테 행운을 빌어줘야지.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그 여자하고 만난 건 겨우 2주 동안이었고 그나마도 이젠 끝나버렸으니까. 리디아는 내가 애를 보고 차를 세웠어야 한다고 생각해. 날 경멸하고 있지. 그 여잔 널 경멸하는 정도로 끝내진 않을 거야. 나 역시 윌이 집에 돌아오면 마찬가지 신세일 거고, 만일 윌이 아기에 대해서까지 알게 된다면 리디아 주위에 있던 사람들을 모두 때려잡을 거야. 그땐 너도 나도 끝장나는 거지. 아기 아빠는 지미 그린일 수도 있어. 아니면 빌 브레일일 수도 있고, 리디아는 그들하고도 어울렸으니까. 그건 네가 질투하게 만들려고 리디아가 그냥 한 말이야. 그 여자한테 찝쩍거리기에 걔네들은 윌을 너무 무서워해. 우리도 머리가 있다면 그랬어야 했는데. 다만 리디아에 관해서라면 그런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을 뿐이다. 6달 전에 프레드는 블랙윌이 돌아올 때까지 영겁같이 긴 시간이 남아있다고 말했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생각인데? 내가 물었다. 넌 어떻게 할 거야? 뺑소니 사고를 냈으니 감옥에서 오랫동안 썩을 수도 있어. 경찰이 아이를 발견했을 때 아직 죽지 않은 상태였대. 정말 눈물겨운 우애가 아닌가. 내가 자기 여자를 빼앗았는데도 프레드는 날 걱정해주고 있었다. 게다가 그 역시 곤경에 처해 있었다. 우리는 아무도 우리의 얘기를 듣지 못하게 차에 올라탔다. 늙은 하숙집 주인은 귀가 많이 어두워서 우리가 들어오고 나가는 일에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프레드는 만에 하나라도 위험을 무릅쓸 생각이 없었다. 어쨌든 이건 모두 프레드의 의견이었다. 나는 끝까지 이렇게 주장할 생각이었다. 모두 그의 의견이었다고. 프레드가 말했다. 죽은 남자는 말이 없고 죽은 여자 역시 말이 없다고. 그들이 리디아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네 말대로 그 여자가 마을에 있는 남자 절반하고 어울렸다는 소문이 이미 퍼져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게다가 설령 리디아가 사실대로 털어놓는다 해도 윌은 우리 두 사람 중 누가 애의 친부인지 알아내지 못할걸? 그건 네 생각이지. 내가 말했다. 리디아는 뺑소니 사고에 대해서도 털어놓을 거라고. 어? 그 여자가 그 사고를 신경 쓰고 있다고 네가 말했잖아. 지금 당장이야 아무 말도 하지 않겠지. 그 얘기를 하면 너하고 드라이브를 갔다고 인정하는 셈이니까. 하지만 일단 블랙윌한테 너와의 관계가 들통이 나버리면 리디아는 그 사고에 대해서도 말할 거야. 그래야 자기 마음이 편해질 테니까.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야. 분명히 말하지만 난 리디아를 죽이지 않을 거야. 내가 할 거야. 넌 이미 살인을 한번 저질렀으니까. 프레드의 말이 그렇게 기분 좋게 들리진 않았다. 그걸로 충분해. 지금 내가 너한테 바라는 건 알리바이야. 네 알리바이를 내가 대라고? 아무도 믿지 않을걸. 쌍둥이가 서로의 알리바이를 증명하는 거잖아. 더군다나 온 마을 사람들이 우리가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지 증언할 텐데. 다행히 마을 사람들은 우리와 리디아의 관계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프레드는 그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이 있었다. 그는 만일 알리바이를 확실하게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방법이 있다고 했다. 프레드는 전부 계획해 놓은 상태였다. 그때 난 수상쩍을 정도로 준비가 잘 돼 있다는 사실을 의심했어야 했다.
하지만 프레드는 나에게 생각할 여유를 주지 않았다. 애초에 우리 이름이 드러날 일은 없을 테니까 알리바이를 내세울 일도 없을 거야. 어차피 버즈웰 마을 남자들 중 절반은 리디아의 아기 아빠 후보니까. 그래도 혹시 필요한 상황이 되면 네가 내 알리바이를 입증해 주는 거야. 난 네 알리바이를 입증해 줄게. 혹시 우리 두 사람 중 한 명이 범인이라는 걸 알게 될지도 모르지. 하지만 우리 중 누군지는 모르는 거야. 누군지 가려낼 수 없다면 경찰은 결국 우리 두 사람 다 보내주는 수밖에 없다고. 그럼 블랙윌은 자기 아내를 유혹했을 뿐만 아니라 죽이기까지 했는데 우리를 가만히 놔둘 것 같아? 내가 물었다. 어떻게든 정리해야지. 혹시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면 그땐 어딘가 다른 데로 가서 새로 시작하면 돼. 하지만 그런 일이 생길 확률은 10,000분의 1이야. 실제로 그 뺑소니 사고도 범인이 너라고 의심하는 사람은 없잖아. 프레드는 계속해서 그 뺑소니 사고를 상기시켰다. 다소 악의적이었다. 나는 내가 프레드에게 저지른 잘못, 그러니까 그의 여자를 가로챘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었다. 그건 프레드에게 무기였다. 프레드는 계속 나에게 그 사고를 상기시키면서 그걸 빌미로 날 자기 계획에 억지로 끼워 넣었다. 그는 곤경에 처해 있었다. 하지만 난 그보다 더한 곤경에 처해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계획을 세웠다.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 모든 걸 계획했다. 그날은 화요일이었고 우리는 목요일 밤에 계획을 실행하기로 했다. 내겐 더 이상 그 여자를 볼 일이 없었기에 프레드가 아기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자는 구실로 리디아를 불러내 드라이브를 나갈 계획이었다. 그런 다음 화재를 뺑소니 사고로 자연스럽게 유도한 뒤 그녀에게 경찰서에 가서 그 사고를 일으킨 범인이 나라는 사실을 고발하라고 조언하는 거다. 그러면서 바로 그 사고가 일어났던 곳을 지나간다. 그때 리디아에게 차에서 내려 죽은 아이가 어디에 쓰러져 있었는지 알려달라고 한다. 그 순간 인적이 드문 모퉁이에서 두 번째 뺑소니 사고가 일어나는 거다. 거기서 네가 사고를 한 번 냈잖아. 그러니까 한 번 더 일어난다고 해도 이상할 게 없어. 프레드가 집요하게 말했다. 난 그것이 일종의 정의라고 생각했다. 어쨌든 리디아는 뺑소니 사고를 신고하겠다고 날 위협했으니 나 역시 그녀가 살해당하게 내버려 두는 게 당연했다. 단서는 어떻게 할 거야? 나도 발자국을 남겼는데. 프레드는 그 역시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와 나는 체격도 비슷하지만 가지고 있는 옷들도 대부분 똑같았다. 옷을 똑같이 입겠다는 어리석은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냥 같이 쇼핑을 다니다 보면 둘 다 같은 옷을 좋아했다. 때로는 프레드가 산 옷이 괜찮아 보여서 나도 나중에 같은 걸 사곤 했다. 프레드는 거사 당일에 알리바이를 위해 반드시 둘이 같은 옷을 입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우린 가지고 있는 옷들을 확인한 뒤 재킷은 입지 말고 셔츠에 회색 플란넬 바지를 입고 똑같은 신발을 신기로 했다. 그때는 9월이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푸른색 포플린 셔츠는 일요일에 깨끗이 입은 뒤 월요일까지 입고 세탁하는 중이었다. 그래서 결국 그 날씨에는 약간 덥겠지만 줄무늬가 들어간 양모와 나일론 합성 셔츠를 입기로 했다. 누군가 그 옷을 눈여겨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하숙집 주인에게 푸른색 셔츠를 먼저 빨아달라고 부탁하는 위험을 무릅쓸 순 없었다. 절대로 평소하고 다른 모습을 보여선 안 된다. 경찰들은 늘 일상에서 벗어난 것들을 찾으니까.
그게 바로 경찰들이 원하는 거다. 신발도 똑같았다. 같이 구매했던 똑같은 크기의 똑같은 상표의 신발이었다. 고무 밑창에 가로줄 무늬가 있는 걸로 이미 말했다시피 산지 얼마 되지 않은 새 신발이라 그리 많이 닳지도 않았고 아무런 특색도 없었다. 그렇게 우린 모든 걸 똑같이 차려입었다. 알리바이뿐 아니라 리디아의 손톱에 긁힌다거나 하는 만일의 상황도 대비해야 했다. 그런 건 신문만 읽어도 알 수 있었다. 물론 프레드가 그 정도로 리디아에게 가까이 다가갈 거라는 의미는 아니었다. 하지만 혹시라도 리디아가 한 번에 죽지 않는다면 프레드가 차에서 내려 무슨 일이든 해야 할 수 있었다. 프레드는 혹시 자기 몸에 리디아가 핥힌 자국이라도 남게 되면 그땐 나 역시 같은 위치에 핥힌 자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우리가 같이 블랙베리를 따든가 뭔가 그런 일을 하다가 다쳤다고 말할 수 있게 말이다. 블랙베리를 따다니 그건 정말 말도 안 되잖아. 우리가 블랙베리를 싫어한다는 건 온 동네 사람이 다 알고 있는데 적어도 하숙집 주인은 자기가 만든 블랙베리 파이에 우리가 손도 대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을 거야. 나는 프레드가 내가 죽인 아이를 상기시키기 위해 일부러 그 말을 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아이와 그 애가 들고 있던 블랙베리 통, 그리고 주변에 흩어져 있던 블랙베리들. 그럼 뭐 강가로 내려가다가 블랙베리 나무에 긁혔다고 하지. 블랙베리 나무가 모여있는 곳 아래쪽에서 열매를 따고 있어. 목요일 밤 리디아는 프레드에게 손끝 하나 대지 못했다. 내가 생각하기에도 너무 잔인했지만 그녀가 정말로 죽었는지 확신이 서지 않은 프레드는 차에서 내린 다음 리디아를 살펴보러 가야 했다. 그런 다음 그녀를 다시 한번 차로 받았다. 그러니 리디아는 프레드를 핥힐 수가 없었다. 마침내 달빛이 내리는 목사관 숲에서 만났을 때 그는 여전히 기분이 안 좋아 보였다. 프레드는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선 채 심한 중압감에 속이 울렁거린다는 듯 날 쳐다보고 있었다. 난 뭐라 할 말이 없었다. 말로 들은 것보다 훨씬 더 끔찍했으리란 생각이 들었다. 난 어떻게 됐느냐고 물어보는 것처럼 프레드를 쳐다보았다. 그러자 그는 지친 듯 고개를 한번 끄덕인 뒤 강가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나로서는 그 편이 말을 걸기가 쉬웠다. 마침내 내가 입을 열었다. 목사님을 봤어. 목사님이 널 알아봤어? 우리는 알리바이를 입증해 줄 사람으로 목사님을 골랐다. 목사님은 목요일 저녁마다 교회 앞을 지나가기 때문에 시간만 맞으면 자연스레 마주치게 되어 있었다. 그래, 목사님이 날 봤어. 내가 작은 소리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니까 목사님이 싱긋 웃으면서 블랙베리라도 따러 가나 보죠 라고 대답하셨어. 잘 기억하도록 해, 응? 프레드는 또다시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침묵을 깨기 위해 다시 말했다. 차는 괜찮아? 아무 흔적도 안 남겼겠지? 혹시 남겼다고 한들 무슨 상관이야? 여기저기 자국이 남아있을 텐데 그 자국이 새로 생긴 건지 예전부터 있던 건지 누가 알겠냐? 너도 그 애를 쳐봐서 알잖아. 프레드는 리디아의 옷에서 떨어진 실밥이나 핏자국 같은 것이 남을 걸 대비해 미리 차 앞을 비닐로 감싸두었다. 피가 잔뜩 묻은 비닐은 갈색 포장지로 감싼 뒤 돌을 달아 강에 던져버렸다. 난 몸서리를 쳤다. 하지만 그 뒤에 프레드가 한 말은 더욱 오싹했다. 그건 그렇고 큰일 났어. 그 여자가 널 밀고 한 모양이야.
난 제자리에 서서 프레드를 쳐다보았다. 밀고라고? 그래, 널 밀고 했어. 리디아가 벌써 익명으로 경찰에 투서를 보낸 모양이더라고. 그 뺑소니 사고에 대해서. 넌 그걸 어떻게 알았어?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다. 리디아가 말해줬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면서. 양심이라. 리디아가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니. 난 웃음을 터뜨렸다. 그 상황이 준 부담감 탓에 약간 신경질적으로 웃었던 것 같다. 그러자 프레드가 내 손목을 잡고 살짝 흔들었다. 침착해. 당황하지 마. 내가 널 지켜줄게. 프레드가 말했다. 평소 그답지 않게 너무 감상적이었다. 하지만 상황이 좋지 않을 땐 형제만한 친구는 없다는 말도 있지 않은가? 알리바이를 입증하는 일에 집중하기만 하면 돼. 하지만 이미 말했던 것처럼 거기엔 문제가 있었다. 경찰 측에서 우리 두 사람이 함께 있었다는 증언을 형제간의 알리바이 입증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 말이다. 다른 상황이었다면 그 사고에서 나를 특정해 의심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경찰도 증언을 받아들였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사고가 살인사건으로 바뀌는 건 시간 문제였다. 경찰이 뺑소니 사고에 대해 알게 됐으니 우리는 살인사건의 용의선상에 오르게 될 것이다. 그래도 프레드의 말처럼 우리에겐 대안이 있었다. 하지만 막상 코크릴 경위를 보자 그 대안은 통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멀리 헤런스퍼드에서 왔다는 경위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나는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경찰들이 진심으로 수사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솔직히 심장이 오그라드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코크릴 경위는 경찰치고는 체구가 작았으며 거의 은퇴할 나이가 된 할아버지처럼 보였다. 하지만 경위의 눈동자는 새처럼 반짝였고 눈빛은 사람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다. 코크릴은 하숙집 주인의 가장 좋은 응접실로 우리를 부르더니 우리를 위아래로 살펴보았다. 자, 두 분이 그 유명한 버즈웰 마을의 쌍둥이로군요. 진짜 똑같이 생기셨는데요. 코크릴 경위가 말했다. 이상하게도 그는 즐겁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아니, 적어도 내 눈에는 그렇게 보였다. 두 분은 사이가 굉장히 좋다고 들었습니다. 신기할 정도로 강한 유대감도 있다고 하더군요. 다윗과 요나단, 다몬과 피티아스처럼 말입니다. 실제로 형제란 그런 거겠죠. 경위 앞에선 우리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침내 코크릴 경위가 말했다. 자, 어느 쪽입니까? 그리고 장난은 하지 맙시다. 우린 장난을 하는 게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둘 중 한 사람이 그 아이를 죽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대로 도망쳐 버렸죠. 경위가 나에게 말했다. 전 그 아이 근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숲에 있었으니까요. 월요일 저녁에는 숲에서 몰래 블랙베리를 따고 있었습니다. 익명의 투서에서 당신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군요. 하지만 그러니까 저와 제 형제가 떨어져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내가 말했다. 당신이 좋아하던 여성도 그럴까요? 편지를 쓴 사람이 그분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제가 좋아하던 여성이라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군요. 글쎄, 모두 그러던데요. 두 분이 리디아 씨를 사이에 두고
경쟁하고 있었다고요. 그분의 남편이 돌아오기를 고대하며 두 분 몰래 웃고 있더군요. 경위가 말했다. 하지만 그 사람들도 우리 둘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전 숲에 있었으니까요. 내가 그렇게 말하자 프레드가 미리 입을 맞춘 대로 연기를 시작했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블랙베리를 따러 간 건 접니다. 두 분 중 한 사람이 숲에서 블랙베리를 땄다는 말이군요. 코크릴 경위가 침착하게 말했다. 그렇다면 나머지 한 사람은 리디아 씨와 함께 있었겠군요. 상대 여성분도 누가 누군지 모르는 겁니까? 뭐랄까, 그는 우리를 도발하고 있었다. 만나서 뭔가를 했다면 나중에는 알아차렸겠죠. 하지만 그날 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그 사고 때문에 말입니다. 내가 말했다. 그렇다면 어째서 리디아 씨는 사고를 낸 사람이 당신이라고 단정하는 걸까요? 그 여자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내가 말했다. 아니면 저 녀석이 그렇게 말하라고 시켰거나. 그 여자는요, 프레드하고 끝난 상태였어요. 아마 그렇게 하는 게 저 녀석이 리디아를 되찾을 유일한 방법이었던 모양이죠. 그렇군요. 정말 기발한데요. 난 지금 코크릴 경위가 프레드의 발상이 기발하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하는 말이 기발하다고 하는 건지 알 수 없었다. 저 녀석 말은 듣지 마십시오. 몹쓸 거짓말쟁이니까요. 프레드가 말했다. 전 그날 밤 리디아하고 같이 있지 않았다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전 숲에서 블랙베리를 따고 있었어요. 그렇군요. 숲에 있었던 건 당신이란 말이군요, 프레드. 다른 목격자는 없습니까? 코크릴 경위가 물었다. 당연히 없죠. 숲에서 블랙베리를 따는데 목격자가 있을 리 있겠습니까? 그전에는 쭉 저 녀석하고 같이 다녔습니다만. 프레드가 내 쪽으로 고갯짓을 하며 씁쓸하게 덧붙였다. 하지만 저 녀석이 내 여자를 가로챈 뒤에는 같이 다니지 않았습니다. 빌어먹을 자식 같으니라고. 그럼 지난밤에는 뭘 했습니까? 리디아 씨가 살해당한 날 말입니다. 경위가 부드럽게 물었다. 어젯밤도 마찬가지였죠. 전 숲속에서 블랙베리를 따고 있었습니다. 프레드가 말했다. 날 거짓말쟁이라고 부르다니. 숲속에 있었던 사람은 접니다. 목사님하고도 마주쳤어요. 내가 말했다. 목사님이 본 건 저예요. 제가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니까 목사님이 웃으면서 블랙베리라도 따러 가나 보죠?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프레드가 말했다. 이봐요. 코크릴 경위는 끈질기게 말썽 부리는 아이에게 잘못을 실토하게 만드는 선생님처럼 나를 보며 말했다. 저분은 그 일을 어떻게 아는 겁니까? 목사님께서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 녀석이 그 일을 아는 건 제가 말해줬기 때문입니다. 숲으로 가다가 목사님하고 마주쳤는데 제가 가는 곳이 어딘지 목사님이 몰랐으면 좋았겠다고 얘기했으니까요. 기발하군요. 정말 기발하다니까. 코크릴 경위는 모든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듯 그 자리에 앉은 채 고개를 내저으며 감탄사를 연발했다. 하지만 난 경위가 시간을 벌고 있으며 우리가 그를 속여 넘겼다는 걸 알고 있었다. 프레드 역시 알고 있었다. 그는 그 상황에 어울리는 질문을 했다. 어째서 리디아가 살해당했다고 확신하시는 거죠? 단순한 뺑소니 사고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연의 일치라는 말인가요? 코크릴 경위가 가볍게 대꾸했다.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고가 연달아 일어났는데 말입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는 리디아 씨가 뺑소니 사고에 대해 폭로하겠다고 어떤 인물을 위협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경감이 말끝을 흐리더니 경사에게 물었다. 옷은 찾았나? 네, 신발 2켤레와. 경사는 마치 일부러 맞춰놓은 것처럼 신발이 똑같았습니다 하고 말하는 듯 고개를 끄덕인 뒤 다시 말을 이었다. 그리고 일주일치 빨랫감을 모두 수거했습니다. 월요일에 입었던 옷까지 수거했나? 월요일 저녁에 입었던 옷부터 모두 수거했습니다. 하숙집 주인은 월요일 아침에 세탁을 한답니다. 그 후 두 사람이 입었던 옷들은 각각 셔츠 2벌을 포함해 모두 자기 침실에 놓여있는 세탁물 바구니 2개에 나뉘어 들어있었습니다. 오, 바구니 2개. 경위가 조금 전보다 훨씬 더 눈을 빛내며 말했다. 운이 좋군. 세탁물이 구분되어 있다는 말인가? 그래요. 저 녀석 건 저 녀석 방에 있고 제 건 제 방에 있죠. 프레드가 대신 대답했다. 난 그가 왜 쓸데없이 그들 대화에 끼어드는지 알 수 없었다. 그렇다면 두 분의 옷이 뒤섞일 일은 없습니까? 그 사실이 아주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코크릴 경위가 자꾸 반짝거리는 눈으로 프레드를 쳐다보았다. 당연히 프레드는 사전에 의논했던 대로 상호 비방을 계속하면서 약간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열심히 대답했다. 그럴 일은 없습니다. 나도 쐐기를 박았다. 그럴 일은 전혀 없습니다. 사실입니다, 경위님. 하숙집 여주인에게 확인했습니다. 경사가 말했다. 좋아. 코크릴 경위가 몇 가지 지시를 내리자 경사는 그 자리를 떠났다. 우리 방에는 여전히 경관들이 부산스럽게 돌아다니고 있었다. 곧 가겠네. 경위가 계단참에 있던 누군가에게 말했다. 그리고 우리를 돌아보았다. 이봐요, 카인과 아벨. 지금 당장은 당신들을 내버려 두겠습니다. 하지만 노랫말에도 나오듯 하루 이틀 뒤엔 당신들을 만나러 올 겁니다. 예고 없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곳을 떠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까? 그 말에 따르지 않겠다고 하면요? 우리가 범인이라는 증거가 없으니 우리를 체포할 수는 없을 텐데요. 그러니 경찰은 우리한테 명령을 내릴 수 없습니다. 내가 말했다. 누가 명령을 했다는 겁니까? 그저 충고를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충고를 무시하기 전에 스스로를 잘 살펴보십시오. 당신들은 거울도 필요 없겠군요. 잘 생각해 봐요. 본인들이 얻는 게 무엇인지. 코크릴이 발끝에서부터 타오르는 듯한 붉은 머리까지 우리 둘을 천천히 훑으며 말했다. 정말 그랬다. 경위는 그 뒤 이틀 동안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었다. 다윗과 요나단, 카인과 아벨. 그가 말했던 형제들처럼. 사흘째 되던 날 그는 우리를 헤런스퍼드 경찰서로 불렀다. 그들은 프레드를 작은 방에 데려가고 나는 다른 방으로 데려갔다. 코크릴 경위는 먼저 프레드와 얘기를 나누었다. 그동안 난 기다렸다. 그 사이에 모두들 친절하게 담배와 차, 버터 바른 빵을 권하기도 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대기하는 시간이었을 뿐이다. 더는 1분도 기다리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든 순간 코크릴 경위가 나타났다. 경찰 쪽에서 뭔가 의례적인 말들을 중얼거리긴 했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다. 프레드와 나는 서로를 미워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 순간만큼은 진심으로
서로를 증오하고 있었으리라. 그건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프레드가 없었다면 지금 이 상황은 1000배쯤 더 나빠졌을 거다. 나는 머릿속이 온통 답답하고 기분 나쁜 회색 솜 같은 구름으로 뒤덮인 듯한 느낌이 들었다. 코크릴 경위가 내 앞에 앉았다. 그리곤 말했다. 이제 정신을 차렸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리디아 씨를 죽인 거죠? 누군가 그 여자를 죽였다면 그건 틀림없이 저 녀석 짓일 겁니다. 난 사전에 계획했던 대로 같은 입장을 고수했다. 당신 형제 말입니까? 어째서 당신 형제가 그 여성을 죽였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무래도 그 여자가 아기를 가졌으니. 아기요? 경위가 깜짝 놀라며 반문했다. 그리고 그의 눈동자가 반짝거리기 시작했다. 잠시 생각에 잠겼던 코크릴 경위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 여성은 임신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라고요? 그 여자가 아기를 가지지 않았단 말입니까? 하지만 아기가 생겼다고 말했다고? 사실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었던 걸까? 뭔가 반짝거리고 가볍고 차가운 고드름 같은 게 내 머릿속을 가득 메우고 있던 컴컴한 구름을 꿰뚫기 시작했다. 빌어먹을 놈, 배신자 녀석! 프레드 씨는 그 여자가 임신하지 않았다는 걸 제대로 알고 있는 것 같던데요. 경위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랬던 거다. 그래서 날 그 살인에 끌어들이며 도움을 청했던 거다. 좀 더 빨리 알아챘어야만 했다. 다른 사람도 아닌 프레드가 무엇 때문에 살인까지 불사할 정도로 블랙 윌을 두려워한단 말인가. 윌은 위험한 남자다. 하지만 프레드도 그렇게 약한 사람은 아니다. 고드름이 내 머릿속을 이리저리 뚫고 다니자 구름 사이로 밝은 빛이 비치기 시작했다. 복수. 이건 나와 리디아 두 사람에 대한 냉정하고 음험한 확실한 복수다. 리디아가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그녀를 빼앗았기 때문에, 리디아를 죽이고 그 일에 나를 공범으로 만드는 거다. 그리고 난 이제야 뺑소니 사고에 대한 익명의 투서를 누가 보냈는지 알 것 같았다. 리디아의 일이 이렇게 쉽게 그녀가 죽자마자 해결된 것도. 하지만 프레드는 이번 일에 나보다 더 깊이 연루되어 있다. 그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나는 곤경에서 벗어나기 위해 애를 썼다. 설령 리디아가 임신을 했다 하더라도 그건 나와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내가 그 여자를 만난 건 2주일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그건 당신 주장이죠. 경위가 말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고. 모두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만 알고 있지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법입니다. 게다가 당신들은 각별히 조심을 했을 테니까요. 난 다른 방법을 시도했다. 하지만 리디아가 임신을 하지 않았다면 내가 리디아를 죽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미 나한테 말했듯이 당신은 그 여성이 임신을 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건 프레드 녀석이 그렇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내 형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잠깐만요. 제 말 좀 들어주세요, 경위님. 나는 계속 마음 먹고 있던 대로
이 사기극을 시작한 게 프레드라는 걸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 리디아가 임신하지 않았다고 하셨죠?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 여자가 임신했다고 생각했겠습니까? 리디아가 임신하지 않았다면 그런 말을 저한테 할 리가 없잖아요. 리디아가 뭐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이건 전부 저 녀석이 한 말이에요. 제 형제 프레드 말이에요. 하지만 경위님 말씀대로라면 그 녀석은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어째서 저한테만 그렇게 말한 걸까요? 코크릴 경위가 얼음처럼 차가운 시선으로 날 쳐다보았다. 그야 쉽지요. 프레드 씨는 당신이 자신을 위해 그 여성을 죽여주길 원했으니까요. 내가 그녀를 죽여주길 프레드가 원했다니? 난 웃을 수밖에 없었다. 일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거창하게 확대되었다. 그와 동시에 이 상황이 가차없이 잔인하고 비현실적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한번 휩쓸리고 나면 다시는 빠져나갈 수 없을 것 같았다. 나는 말을 더듬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그 녀석은 왜 그 여자를 죽이고 싶어 한 거죠? 그야 리디아 씨가 어린아이를 치어 죽게 내버려둔 뺑소니 사건의 범인이 프레드 씨라는 사실을 밝힐 거라고 위협했기 때문이죠. 경위는 냉정하고 씁쓸하게 계속 말했다. 당신을 함정에 빠뜨리고 싶진 않습니다. 우리는 그 아이를 죽인 사람이 당신 형제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프레드, 그가 범인이라는 걸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여자를 죽였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또한 입증할 수 있어요. 왜냐고요? 당신 솜에 그 여자의 피가 묻어 있었으니까요. 내 솜에? 프레드가 지난밤 붙잡았던 부위다. 내 손목을 꼭 잡고 흔들면서 침착하라고 형제애를 보여줬었다. 난 심지어 그때 그가 평소와 달리 감상적이라고 생각했던 것까지 기억하고 있었다. 프레드는 비닐에 묻어있던 피를 묻힌 채 내 손목을 잡았던 거다. 그 이후에는 지저분한 셔츠가 서로 뒤바뀔 기회가 전혀 없었으니까. 그렇게 됐던 거다. 난 우리가 같은 감옥에서 징역을 살게 될지 궁금했다. 어쩌면 같은 감방에서 지낼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린 형제니까. 프레드 역시 나처럼 징역을 살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리디아를 죽인 죄를 뒤집어쓰고 형을 사는 동안 프레드는 내가 저지른 뺑소니 사고의 죄를 뒤집어쓰고 형을 살게 될 것이다. 그래도 나는 괜찮다. 프레드가 먼저 석방될 테니까. 그가 유리한 입장에 있을 때 말했듯이 아이를 죽게 내버려 둔 건 살인일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실제로 차로 친 건 사고였기 때문이다. 어쨌든 그렇게 프레드가 먼저 나가면 블랙 윌이 그를 맞이할 거다. 내가 나갈 때쯤은 윌은 프레드에게 한 짓 때문에 감옥 안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모든 일들이 풀어지기까지는 아마 오랜 시간이 걸릴 거다. 정말 놀랍지 않은가? 이렇게 멀리까지 앞을 내다보며 계획을 세우고 끈기 있고 조용하고 교활하게 이끌어 간다는 것. 내 소매에 피를 묻혀놓고 이토록 조용하게 교활하게 이끌어 가다니. 그 모든 게 복수였다. 자기 쌍둥이 형제에게 하는 복수. 어쨌든 내가 한 일은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거였다. 하지만 프레드에겐 아무 원한도 없고 해가 되는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다. 바로 그 사고가 있었던 날 밤, 내가 저질렀던 일 말이다. 그때 나는 도와달라고 부탁하면서 프레드의 팔을 붙잡았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의 소매에 블랙베리 즙을 문질렀다. 네, 마지막 반전 어떠셨어요? 그래서 작가가 제목을 피를 나눈 형제라고 한 것 같아요. 다 그 형제를 향해서 끔찍한 짓을 저질 수 있는 그런 피가 두 사람 안에 들어 있었던 거죠. 이 미스터리 소설 황금시대의 막내 작가라고 불린다는, 마지막 작가라고 불린다는 크리스티아나 브랜드의 작품집 초대받지 않은 손님들을 위한 뷔페라는 이 책에는요. 이런 식으로 제법 짧은 단편 소설들이 16편이나 실려 있는데요. 첫 번째 작품은 제가 낭독하기에는 너무 어려워서 그게 낭독하기에 불편한 작품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생략을 했지만 나머지 작품들은 많이 소개해드리게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혹시 별 재미 없는데 하신 분은 안자비가 뭔가 낭독을 실수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번에는 이분의 정말 명작인 말벌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작품들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2005년에 영화 내니 맥피로 소개됐던 작품이 이 작가의 유모 마틸다 시리즈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1940, 60년대에 활약했던 작가의 작품이 2000년대에 영화로 만들어졌다. 뭐 이 작가의 필력에 대해서는 보증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도 안자비처럼 재밌게 들으셨기를 바라면서요. 그리고 여러분들 한국 소설 좋아하셔서 한국 추리 소설도 지금 열심히 구하고 있습니다. 기다려주시고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공유, 링크 타고 쇼핑하기 등등등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무더운 여름날 이 영상 보시게 될 것 같은데요. 더위와의 싸움에서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물러갑니다.